네, 안녕하세요. 매일경제 레이더피 불금토크의 진행을 맡은 인턴 기자 조선희입니다. 불금토크는 레이더피에서 보도했던 뉴스들의 취재 뒷배경과 또 못다한 이야기들을 나눠보는 시간인데요. 먼저 레이더피 기자들의 자기소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MBN 정치부의 윤범기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매일경제 레이더피 김정범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윤 기자님, 이번 주에는 국정원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셨죠? 네, 그렇습니다. 국정원이 드디어 국정원이란 이름을 그만 쓰고 새로운 이름을 갖게 됐습니다. 이번 주에 국정원이 스스로 개혁 방안을 발표를 했는데요. 대외안보정보원이라고 하는, 원래 이제 문재인 대통령 후보 시절 공약은 해외안보원 뭐 이런 거예요. 해외정보원 이런 거였는데 대외안보정보원이라는 이름을 가지겠다고 발표를 했고 이제 네. 국내 정보 기능을 없애겠다는 거죠. 네. 큰 요지는. 그럼 도대체 왜 이런 결정이 될 수밖에 없었을까라고 해서 이번 주엔 제가 국정원의 역사를 처음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한번 짚어보는 네. 그런 기사를 썼습니다. 국정원의 첫 이름은 원래 중앙정보부였죠. 중정으로 알려져 있는. 중앙정보부를 만드신 분은 그 유명한 삼김 중에 한 명인 아직까지 살아계신 김종필 전 국무총리입니다. 아, 네. 그분이 이제 중앙정보부를 처음 만들었을 때는 KCIA라고 해서 미국의 CIA와 FBI, 그래서 이제 우리 국내 정보와 해외 정보 두 가지를 다 합쳐서 그 같은 기능을 가진 거였는데요. 네. 중앙정보부를 만들고 나서 제일 먼저 했던 일은 정당을 만드는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박정희 대통령이 되기 전에 쿠데타를 해서 군정으로 나라를 3년간 다스리다가 민정 이양을 하면서 대통령 선거에 출마해야 했거든요. 그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기 위한 조직이 필요했던 거죠. 네. 그래서 만든 게 바로 공화당입니다. 그 중정이 바로 공화당을 직접 만들었고 그 작업을 진두지휘했던 게 김종필 총리였던 거죠. 그리고 중정을 만드는 그 공화당을 만드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뭐 정치 자금 네. 그런 의혹도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중앙정보부는 김종필 총리가 떠난 이후에 박정희 정부의 아주 핵심 측근 중에 측근들이 연달아 중정부장을 계속합니다. 예를 들면 김용옥 씨라든가 이후락 씨라든가 네. 김재규 이런 분들이 계속 이제 중정부장을 하고 뭐 아시다시피 이후락 씨라는 분은 박정희 대통령이 아주 총애를 받았던 2인자 실세였는데요. 네. 뭐 별명이 심지어 뭐 제갈조조, 제갈공명과 조조를 합칠 정도로 똑똑하다라고 해서 박정희 대통령이 제갈조조라고 부르면서 총애를 했다고 하고 네. 실제로 7.4 남북공동성명 때 북한의 밀사로 가서 김일성을 만나고 오기도 했죠. 그런 활약을 했던 분이었고 그 다음에 마지막 중앙정보부 부장이 이제 김재규 씨 아닙니까? 이분이 끝이 좋지 않았죠. 네, 이제 자기의 주군이었던 박정희 대통령을 시해했기 때문에 네. 그러면서 11.6 사태를 일으켰고 그 때문에 결국에는 본인도 사형을 당하죠. 네. 그러면서 중앙정보부라는 이름을 더 이상 쓸 수가 없게 된 겁니다. 왜냐면 대통령을 시해한 조직을 그대로 둘 수가 없잖아요. 그야말로 조선시대로 치면 역적을 배출한 네. 조직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마지막 중앙정보부장을 서리를 한 사람이 바로 전두환 대통령입니다. 전두환 대통령이 11.6 사건을 수사하면서 그때 합수부장이었는데 네. 그러면서 이제 본인 스스로가 중정부장을 겸직을 하게 되죠. 그리고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중앙정보부의 이름을 국가안전기획부, 네. 이른바 안기부로 바꾸게 되고 그때 그 유명한 이제 부훈을 쓰게 됩니다. 우리는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 정말 유명하죠. 라는 유명한 이제 부분을 처음 쓰게 되고 그 오공화국 시절의 안기부의 가장 대표적인 유명한 부장은 장세동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장세동. 네. 장세동 씨는 이제 전두환 대통령의 측근이었는데요. 네. 나중에 오공청산 청문회를 할 때 모든 사람들이 다 전두환 대통령 탓을 할 때 이 사람은 아니다, 다 내 잘못이다. 내가 한 짓이었다. 우리 각하께서는 아무 잘못이 없다. 라고 전두환 대통령을 감싸는 모습을 보여서 의리의 돌쇠 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고요. 나중에 장세동 씨는 그 인기로 나중에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기도 했죠. 뭐 그런 일이 있었고 근데 어쨌든 안기부란 이름도 김영삼 정부까지 쓰다가 결국에는 뭐 미림팀이라고 하는 팀에서 뭐 도청을 했고 그 도청했던 파일이 X파일이 돼서 나중에 유출되고 뭐 이런저런 논란을 겪으면서 김대중 정부 들어서 또 이름이 바뀝니다. 그게 바로 지금의 국가정보원이라는 이름이 됐던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국가정보원 개혁을 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한테 국정원장을 맡기면서 김대중 대통령이 굉장히 국정원 개혁을 추진을 했고 또 남북 정상회담 할 때도 국정원장이 같이 동행을 하면서 남북 관계의 어떤 파트너로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네. 그리고 노무현 정부 때는 국정원이 직접 나서서 과거의 과거사를 밝히고 잘못된 과거사를 고백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국정원 개혁에 뭔가 동력이 걸리는 듯 했었는데요. 근데 알다시피 이제 이명박 박근혜 정부로 들어오면서 다시 국정원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게 됩니다.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노무현 정부 때까지는 국정원 이미지가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우리 7급 공무원이라는 영화도 있고 드라마도 있었죠. 아, 네네. 네, 그런 영화도 만들어지고 뭐 아이리스, 아, 뭐 이런 이제 국정원 요원들의 활약을 다룬 그런 그 정보 드라마. 아까 우리나라에도 많이 생겼잖아요. 네. 그게 이제 참여정부 때 일입니다. 당시의 일이군요.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국정원이 국정원 댓글 사건이라고 해서 이명박 정부로 들어서면서부터 네. 이제 다시 국내 정치에 개입하는 모습을 보이고 원세훈 씨라는 서울시 공무원이었던 분이 이명박 대통령 측근으로 국정원장이 되고 그리고 이제 그 국내 정치에 개입했다는 정황이 나오고 또 최근에 박근혜 정부 때는 국정원 특활비를 그 사실은 이제 해외에서 우리 정보원들이 목숨을 걸고 위험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쓰라고 만들어 놓은 특활비 이건 나중에 영수증 정보도 안 하는 거잖아요. 네. 그 비밀 활동 자금을 청와대에 상납을 했다라는 네. 사실이 이제 최근에 또 네. 밝혀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박근혜 정부 시절에 국정원장을 했던 분들이 다 줄줄이 검찰 소환을 당하고 네. 구속되고 뭐 이런 일이 벌어지면서 도저히 국정원을 이대로 더 이상 둘 수 없다라는 공감대가 이제 국민적으로 모아지게 된 거죠. 네. 그래서 그 국내 정보 기능을 대대적으로 축소하는 그러면서 대외안보정보원으로 이름을 바꾸게 되는 네. 그런 상황까지 오게 됐습니다. 아, 네. 그래서 지금 임명된 서훈구청 국정원장이 마지막 국정원장이자 초대 대외안보원 원장이 되지 않을까. 아, 네, 그렇게 네. 예상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은 김 기자님. 네. 오늘은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있었던 논란을 보고 오셨죠? 예, 오늘 국방위원회 전체 회의가 있었는데요. 이게 그 29일 새벽에 화성 15형 그 ICBM급 미사일 발사한 지금 예, 급. 그 네. 급을 강조하더라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후 직후에 열린 거라서 관심이 모아졌습니다. 그 위원들이 이제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출석을 해서 질의한 것을 종합을 해보면 크게 세 가지 정도 문제점을 지적을 했는데 첫 번째가 이런 겁니다. 만약에 그 미사일이 떨어지기 직전에 그 근방에 선박이나 비행기가 지나가고 있으면 이거 어떻게 막을 거냐. 대량 인명 살상이 발생할 수 있다. 이거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사실상 한국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미리 뭐 통보하거나 알리는 능력은 있지만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미리 알리는 시스템을.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좀 위험할 수 있는 게 지난 7월에도 이 북한이 미사일을 쐈을 때 그 한 10분 정도 후에 에어프랑스 뭐 승객 300여 명을 태운 비행기가 바로 그 지점을 지나간 건 아니지만 거의 비슷한 지점을 지나갔다고 합니다. 10분 사이로요. 네. 이게 아주 아슬아슬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사실 일본 같은 경우도 이 미사일이 발사를 하면은 그 사전에 이거를 뭐 징후가 포착되더라도 사전에 알리고 있지는 않다고 합니다. 정부 차원에서는요. 발사를 한 직후에 알리고 있는데 확실히 일본 같은 경우 한국보다는 더욱 철저하게 대비를 하고 있는 게 네. 저번에 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 이거에 대해서 브리핑을 한 걸 보면은 네. 그 미사일이 채 떨어지기도 직전에 브리핑을 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29일 오전 새벽 3시 18분에 북한이 미사일을 쐈었는데 그 인터뷰를 그 기자회견 한 것은 새벽 4시 2분이었어요. 근데 미사일이 낙하한 거는 4시 11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상고에 떠 있을 때 인터뷰 그 기자회견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대비가 철저하고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그 탐사 장비라든지 기술이 발달해 있어서 미리 이걸 징후로 포착해서 이미 언론 등을 통해서 한 이틀 전부터 알 수 있게끔 거의 다 이렇게 보도가 되고 합니다. 근데 사전적으로 이미 징후를 알리고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셈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국방부 장관도 이 어떤 시스템 개선을 통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겠다 이렇게 좀 한 발 이제 그 수긍한 듯한 그 뉘앙스를 보였고요. 두 번째는 이번에 북한군 기순했을 때 JSA에서 보고 체계가 사실상 좀 갖춰지지 않았다를 지적했는데 이번에 그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보통 이제 합동참모부에 15분 이내에 알리게 돼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 보고가 들어간 거는 18분 정도 지나서 이제 보고가 들어가는데 지났네요. 예, 3분 정도가 지난 네. 거죠. 그 당시에 근데 그 JSA 대대장과 1사단장 그리고 1분단장이 같이 모여 있었다고 해요. 근데 유사 상황이 발생하면서 1분단장이나 1사단장이 급히 이제 자대로 복귀하고 어떻게 해서 증원 계획을 세울 것인지 뭐 그런 것들을 대비하기 위해서 급히 자대 원대 복귀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과정에서 시간이 해명은 그거예요. 시간이 너무 빨리 흐르더라. 그래서 시간은 누구에나 그러니까, 공평하게 흐르는데 그렇죠. 말이죠. 그게 네. 설명이었는데 아무튼 송영무 국방부 장관도 보고 체계가 좀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을 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세 번째는 이제 이런 겁니다. 지난번 석혜균 선장이 이제 부상을 당했을 때 네. 아주대병원에서 치료받았는데 그 치료비가 한 2억 원 정도가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좀 의아한 것이 이거를 지불을 아무도 한 곳이 없어서 네? 아주대병원이 대손상각 처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석혜균 선장 소속의 해운사가 네. 법정 관리에 들어가면서 네. 이걸 지불할 능력이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사실 손실을 그대로 떠안은 건데 그럼 이번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또 질의가 그러게요. 나왔어요. 네. 이번에도 한 2억 원 정도 치료비가 나왔는데 이번에는 다행스럽게도 국정원 차원에서 대북 지원금을 통해서 이번에 충당하겠다 이렇게 네. 밝혔습니다. 청와대에 내는 것보다는 훨씬 낫겠네요. 예. 청와대에 상납하는 그거보다는 사람 그렇죠. 살리는 게 훨씬 낫죠. 예. 그러네요. 그 정도의 논쟁 사안이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조선인 인턴 기자님, 이번에 네. 네이더피에서 지난 한 달간 진행했던 김병준 전 부총리의 그 명사특강 네. 5번이 어제 끝났지 않습니까? 네, 어제 그 끝났죠. 5번의 강의를 모두 다 들으셨고 또 기사도 쓰고 그러셨는데 어떠셨나요, 소감이? 네, 이렇게 처음 발언하는 기회를 가지게 돼서 영광이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김병준 교수님의 명사특강 지난 5번 진행됐지만 이제 4번 기사가 나갔는데 그걸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지난 11월부터 저희가 5번에서 강의도 듣고 기사도 썼었는데요. 아무래도 국가 문제라든지 아니면 그에 대한 해결 방안 같은 걸 이제 말을 해달라라고 하면 대부분이 좀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기가 쉽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김 교수님의 특강에서는 좀 시의가 적절하고 또 좀 다양한 사례를 통해서 설명을 해주셔서 되게 재밌게 기사를 썼습니다. 뭐 기억에 남는 걸 좀 꼽아보자고 하면은 여러분들도 아직 기자님들도 들으셨겠지만 보충성의 원칙을 그 대안으로 제시를 해주셨는데요. 그런 걸 설명하시면서 이제 자유경제학자 하이에크의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하이에크가 말하기를 이제 화폐를 왜 국가가 발행해야 하느냐라고 말했다고 하는데 사실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을 해보지 않잖아요. 뭐 당연히 화폐는 국가가 발행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즉 김 교수님의 그 주장은 그런 것들을 좀 민간이 할 수 있는 것은 민간에게 내버려 두고 또 국가가 할 수 있는 것들 좀 예를 들면 분배나 복지 이런 거는 국가가 하자라는 그런 설명이었는데요. 이제 예를 들어 보면은 비트코인 같은 거 이번에 우리 광풍을 이제 불고 있고 또 막 500% 정도 이제 가치가 뛰었다고 하는데 좀 그런 것들은 민간에 맡겨야 되지 않냐 이런 걸 이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지금 이제 딱 국가 시스템의 대개조에 뭔가 좀 딱 적절한 시기잖아요. 그래서 좀 그거를 좀 얘기를 해보는 게 논의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사회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시장이 뭐 하는 일은 시장이 하고 시장이 못하면 보충적으로 국가가 개입하자. 네, 그게 이런 이제 보충성의 원칙. 네. 김 교수님 지금 현재 비트코인 거래 체계 좀 옹호하시겠는데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러지 우리가 않을까. 그런 걸 물어보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거 하지 질문을 좀 않았습니다. 하면 재밌었을 텐데,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이제 레이더 P에서 보도됐던 뉴스들의 취재 뒷배경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불금 토크는 매주 금요일마다 찾아오고요.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꼭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